12시 30분이 되어서 오늘 런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런천 세미나 진행을 맡은 학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 이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박경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의 신은경 교수님께서 소시오 마커를 활용한 이제 사회적 정밀 의료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어,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제가 이제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하면 신흥 교수님은 이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 석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이제 소시올로지로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소시올로지로 사회학 박사를 하시고 사회학 박사 하신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대학 법대에서 이제 연구교수 하신 이후에 테너시 의과대학에서 이제 바이오메디컬 인포메틱스 센터에서 이제 펠로우십을 포스닥으로 이제 펠로우십을 하시다가 2019년부터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이 전임 교수로 이렇게 부임하셔서 현재 부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뭐 고려대학교 디지털 인문센터 부센터장이나 이제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이제 부소장으로 이제 현재 보직을 하고 계시면서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사회학을 하시면서 데이터 사이언스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아주 능수능란을 하시면서 이제 주로 하시는 연구가 이제 소시오 마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보건학 쪽으로 이제 이제 사회 심리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시고 이제 네트워크 분석이나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 이쪽 강의와 연구들 계속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쪽이 이제 뭐 의료 분야이긴 하지만 의학의 한 분야이면서 최근에 이제 사회적인 요인에 대한 뭐 많은 학회 회원들이나 교수님들이 많이 연구 그쪽 분야에서 많이 해주시고 있으시니까 아마 저희 런천 세미나에 소개하면 참 많은 이제 학회원들의 관심 있는 주제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의뢰를 드렸고요. 오늘 뭐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강의 워낙 잘하시니까 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곽경민 교수님께 소개받은 사회적 정밀의료의 미래 소시오마커라는 주제로 화요 런천 세미나에 함께하게 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의 신은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세미나 시리즈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 곽경민 교수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소개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귀한 점심시간을 허락하셔서 화면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점심시간대라서 이게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거의 독백이 되겠는데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긴장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렸었습니다. 사실 처음 연사로 함께 해달라는 청을 주셨을 때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직업 환경의학회 화요 세미나에 제가 적임자인가 뭐 이렇게 자격이 있나 뭐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는 제가 직업이라는 변수를 적극적으로 제 연구에 활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환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초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의대 소속도 아니고 의대 구내식당밥을 3년 정도 먹어서 이제 품어를 넣는 서당계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MD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가장 긴장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사이비 약장사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실제 MD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긴장을 하면서 오늘 특강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한 슬라이드와 함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편하게 대화를 나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화면 키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많이 멈춰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이제 어떤 소시오마커라는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이 소시오마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강의 말미에는 저희들 대화의 말미에는 교수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설득도 당하셔서 많은 콜라보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욕심으로 시작해 봅니다.
곽규민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제가 굉장히 좀 독특한 커리어 패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출신인데 사회 박사를 받고 사실 법대와 의대를 찍고 다시 사회학과를 돌아와서 사실 오늘 말씀드릴 많은 저의 연구 부분들은 제가 의대 시절에 했던 연구들 그리고 그쪽 의료사회학이라고 부르는 그 분과에 있는 연구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요.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랩 소셜마커라는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크게 두 분과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에 기반한 역사 재해석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에 기반한 의료학, 사회학을 연구를 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제 대표 연구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회학적 상상력 혹은 제가 생각했을 때 준비를 하면서 가장 이제 긴장했던 부분들이 아마 의대 선생님들께서도 사회학자를 처음 보시는 게 아닐까. 사실 곽경민 교수님도 사회학자를 많이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저희 따로 사석에서 한번 한 적도 있고 이래서 많은 선생님들께 사회학이 도대체 뭐야? 뭔지도 이제 뭔지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으로 의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이제 소시오마커를 활용한 정밀의료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긴장이 살짝 되네요. 시작한 지 3분도 안 됐는데. 자,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낯선 용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일반 여타 학문하고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어떤 사회적인 맥락을 보는 상상력의 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이 말을 만드신 시라이트 밀스라고 콜롬비아에 재직하셨던 사회학 교수님이신데요. 이 시라이트 밀스의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 Sociological Imagination이라는 책에 시라이트 밀스는 사회학이 가지는 어떤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혀 다르게 보이는 두 가지의 것들에서 관계를 볼 줄 아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개인을 바라봤을 때 그 맥락을 함께 볼 수 있는 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가 있어요. 100명이 구성된 마을이 있는데 그 100명이 사는 마을에 한 명이 실업자인 것은 사실 그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저희들이 치부해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던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능력이 부족하다던가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마을에 50명이 실업자야. 이렇다고 하는 것은 그 unemployed 된 상태, 실직 상태에 관한 해석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속에서 이게 한 사람의 개인의 특이한 문제인가 아니면 5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가에 관한 고민을 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그 어떤 사회적 문제, 개인적 문제들을 그 개인의 어떤 특수성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환경이 그 문제에 기여한 바가 무엇인가를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의료진에게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980년의 환자입니다. 왼쪽 남성, 여성 2020년, 40년이 지난 2020년에 대한민국의 환자들입니다. 남성분도 계시고 여성분도 계십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의 암을 예를 들어서 다루는 방식은 많이 달라졌겠죠. 40년 전과 지금은 저희들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도 다를 테고 치료에 쓰이는 치료 방법이나 수술 기법 그리고 처방되는 약도 다를 것입니다. 지난 40년. 그런데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이 환자들은 생물학적 존재로서 40년 전에도 사람이었고 40년 뒤인 오늘에도 2020년에도 사람이지만 이들은 전혀 다른 사회적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남성은요 61세의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80세, 90세의 환자들을 봤던 경우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임금은 22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70세였고요. 평균 소득은 9만 원이었습니다. 저도 찾아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평균 소득이 이렇게까지 증대됐다는 게 놀라웠는데요. 평균 수명 80세로 남성의 경우 증대됐고 여성의 경우 86세.
평균 소득 역시 굉장히 큰 성장의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내원했던 남성 환자, 여성 환자들과 2020년에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남성 환자, 여성 환자의 성격은 사실은 굉장히 어떤 기술 진보로 인해서 의료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환자들의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도 굉장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저희들은 항상 이러한 환자들이나 인간이 처한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그 어떤 연구에서든지 수용하고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약간 꺼졌는데 왜 깨졌는지 알 수 없지만 보내드린 아마 자료 화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글로벌 디지털 헬스 시장은 720조, 중요한 거는 살아있네요. 720조 연간 추정되고 있습니다. 1927년이 될 거면 글로벌 디지털 헬스 마켓이 연간 720조로 2027년에 치고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정밀의료에 관한 시장이 또 굉장히 많이 빠르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 사회 전반적으로 이건 WHO에서 나왔던 건데 이제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왜냐하면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건강 불평 등이 야기되고 이로 인한 코로나19 때 어떤 사회적인 저희들이 같이 부담해야 됐던 비용이 굉장히 컸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이후로 굉장히 재밌는 게 이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에 관한 펀딩이나 연구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것이 사회적인 비용으로 같이 짊어져야 될 비용이라면 저희가 사후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치료에 큰 비용을 쓸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진단을 하고 예방을 하는데 우리가 차라리 선제적으로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의 출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많은 연구들은 이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사회적 정밀의료와 사회역학에 만나는 그 지점에 저 연구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께서 다 화면을 끄고 계시니까 제가 이게 독백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편하시게 켜주셔도 될 것 같은데 식사 중이라서 꺼주셨을 것 같기도 하고 혹시라도 화면을 켜실 수 있으면 제가 뭐 이렇게 리액션을 볼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하는데 좀 수다를 떠는데 편해질 것 같아서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청을 살짝 드려봅니다. 자, 이런 정밀의료와 사회의학을 하는 의학자들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화면 켜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의학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회학자가 하는 정밀의료와 사회의학은 그럼 뭐가 다른데?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 프리시전 메디슨에서 기존 메디슨 화면을 켜주셔서 감사한 줄 알았더니 켜주시지 않았던 거네요. 프리시전 메디슨에서는 감사합니다 교수님 화면을 켜주셔서 저희 프리시전 메디슨에서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의학과 다른 지점이 있다면 환자들을 구분해서 그 환자들에게 특화된 그 환자들의 그루핑을 제대로 하고 그 환자들에게 특화된 어떤 치료법이나 예방 진단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프리시전 메디슨은 separate people into different group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환자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 환자인지를 뭐라 그럴까요? 그 클래시파이하는 구분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이 의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인간은 이렇게 분류된 단절적이고 개별적인 하나의 생물학적 존재로 인지가 많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학자는 이런 생물학적 인간으로 분절적이고 독립된 개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배태된 사회적 환경, 가능하다면 그 개인이 연결된 사람들을 함께 볼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까지 사실 데이터가 허락하는 하나에서만 저희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는 전반 이 방향으로 많이 이동을 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학자가 하는 정밀의료와 사회의학을 결합, 융합은 사회 속에 배태된 개인을 위한 정밀의료를 디자인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고 오늘 이 세미나의 말미에는 저희 교수님께서도 이거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편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콜라보의 기회를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제가
콜롬비아 법대에서 연구교수 생활했던 건 되게 놀랍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 제가 뭐 콜롬비아 사회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 트랜지션 놀랍지 않은데 법대에 있다가 생뚱맞게 의대 간 것은 뭐 저희 교수님들도 굉장히 낯설고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2016년에 콜롬비아 법대 연구교수 생활할 때 이제 그 테네시 주립대 바이오메디컬 인포메틱스 센터에 펠로우로 어플라이를 했던 건데 그때 2016년에 저희 교수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인공지능계의 센세이셔널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었죠. 머릿속에 막 떠오르시나요? 무슨 이벤트가? 아, 저,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알파고, 이세돌한테 알파고,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대국을 지켜보면서 제가, 아, 이러다가는 논문도 알파고가 쓰는 날이 오지 않을까? 알파 논문? 뭐 이런 어떤 논문 제작기들도 등장하게 되고, 내가 하게 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지금 당장에 귀국을 하지 않을 거라면 이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들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이 바이오메디컬 인포메틱스 센터에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내서 저는 AI를 모릅니다. 하지만 컴퓨테이셔널로 코딩을 하는 기법은 잘 알고 있고 네트워크 분석은 자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를 인터뷰를 한번 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테네시 주립대에 가서 제가 톡을 하고 이제 그쪽에서 그러면은 열심히 배워볼 의향에 높은 점수를 주셔서 저를 이제 채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의대 이 건물인데 저희 의대에 진짜 사회학자라고는 저 하나. 제가 멤피스에 3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회학자를. 굉장히 외로운 3년을 보내면서 그 시절에 썼던 논문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눌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바이오메릭 그 인포메틱스 센터가 사실 소아과 병동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었던 데이터가 아동들 데이터였어요.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그래서 첫 번째 썼던 페이퍼는 이제 그 소아 천식 환자들, 위험 소아 천식 환자들을 분류하는 예측하는 분류기를 만드는 거였고 이게 네이처 디셀 마디슨에 퍼블리셔 됐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거는 이제 아이들의 인지 발달, 소셜 네트워크, 엄마의 소셜 네트워크가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쓴 페이퍼로 2019년에 자마 네트워크에 나왔었고 제가 귀국하고 나서도 계속 콜라보를 유지하고 있어서 Frontiers in Oncology는 작년에 나온 페이퍼인데 이제 유방암을 가지고 계신 환자들 1,300분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사는 지역에 따라서 통증 보고가 2.5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라고 하는 이제 페이퍼를 썼어요. 이제 보시면은 느끼셨겠지만 이제 어 굉장히 질병에 상관없이 저는 분석을 진행해 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잡식성이고요. 교수님께서 데이터를 주시면 저는 이제 콜라보의 역량 어떤 제가 컨트리뷰션 하는 부분들은 이제 소셜 데이터를 멀지를 해서 그 환자들을 병원에서는 그냥 환자 데이터, 의료 데이터,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만 분석을 하셨다면 저는 그 환자들의 사회 데이터를 붙여가지고 이제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더 컨트리뷰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세 가지 페이퍼를 시간이 허락하는 안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맨하탄에 살다가 멤피스로 이사를 갔는데 정말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멤피스는 이집트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무식한 지리적 정보를 가지고 이 멤피스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생각보다는 큰 도시였어요. 미국에서 20번째로 큰 도시였고 뭐 맨하탄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도시지만 지금 보시는 게 미시시피 강변에 허클베리 핀이 튀어놀던 그 미시시피 강변에 있던 멤피스였는데 되게 독특한 게 멤피스 도시의 절반이 병원이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테네시 조립대 의대 병원도 여기 있었고 세인트 주드 리서치 하스피털이라고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세인트 주드 하스피털도 여기 있었고요. 그 사우스 베프티스트 다양한 좀 굵직한 리서치 병원들이 여기 있었고 미국에서 R1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랜트를 따신 분들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멤피스라는 되게 작은 도시인데 왜 이렇게 엄청난 의료 연구비들이 투자가 될까라고 생각을 이제 고민을 해봤더니 이 지역이 다른 미국 지역하고 다르게 우선 59%가 흑인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12% 정도가 흑인 인구인데 흑인 인구 굉장히 높고 미국 내에서 비만이 두 번째로 높은 도시였어요. 굉장히 좀 다른 지역하고 다른 어떤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른 어떤 비만에서 따른 다양한 어떤 주정부에서 지출하는 연간 예산이 6조였어요. 뭐 비만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기타 등등 심해서 굉장히 독특한 건강 비용 부담을 주정부가 지고 있는
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연구자들께서 멤피스에 오셔서 다양한 건강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데이터 분석을 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니까 가서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 지표들을 좀 살펴봤어요. 보시면 이제 제가 당뇨병하고 평균 기대 수명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이 우편번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당뇨병 있는 환자가 59.4%예요. 동네 주민의.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어떻게 한 동네에 60%에 달하는 인구가 당뇨병을 가질 수가 있지? 그 옆에 있는 38117, 요 우편번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7.1% 정도 당뇨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극도로 특이한 어떤 당뇨병 환자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어요. 플러스 제가 평균 기대 수명을 봤더니 38, 딱 이 지역, 이 동네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요 문제의 동네에는 평균 기대 수명이 69년이었어요. 그 동네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기대 수명이 69년. 근데 381, 017, 요 우편번호 동네에는 83년의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되죠. 이 동네에서 이 동네까지 차로 3분?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어느 동네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한 동네에는 60%의 당뇨병 환자를 가지고 있고 69년의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고 다른 옆 동네에는 13.4%의 당뇨병 환자 분포와 83년의 기대 수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회학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러면 아프고 병든 사람이 굳이 이 동네로 이사를 가서 통계 수치를 당뇨병을 끌어올리고 기대 수명을 낮추는 것일까? 아니면 이 동네가 가진 어떤 특정한 동네의 사회적 환경 요인들이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아프고 병들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테이블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사회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어떤 사회적인 환경 요인이 이들을 아프고 병들게 만드는가에 저희들이 더 많은 연구 노력이 가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출발하게 된 연구가 이제 네이처에 나왔던 디스 메디슨에 나왔던 소셜마커 페이퍼입니다. 이게 제가 소셜마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코인하게 된 페이퍼였고요. 당시에 어떤 이 사회적인 소셜 디터미넌트를 가지고 위험 환자군을 예측하는 머신러닝을 활용한 최초의 연구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도 많이 받았었고요. 키스톤 심퍼지어에서 디스 헬스 분야에서 상도 받고, 저희 포닥 그 우수 포닥 상도 받게 되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도 무슨 심포지엄에서 상을 많이 받게 된 굉장히 제 커리어의 트랜지션이 된 페이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페이퍼의 출발점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건강은 개인적인 문제인가? 당연히 제가 주고 싶은 답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건강 불평등 테이블을 본 것이 아닐까. 저희 소아천식 환자들을 예방하는 친구들을 봤더니 아스마가 많이 걸린 친구들, 천식 환자들이 많이 오는 지역들은 동네 환경조차 좋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지도를 그려봤을 때. 그래서 여기 뭔가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동네의 환경적인 요소들이. 그래서 이제 소셜 마커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아마 그 바이오마커는 많이 쓰시는 용어시죠. 그 어떤 건강의 인덱스, 그 뭐 유전적인 바이오마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웹벤치에서 나오는, 실험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건강적인 지표들을 바이오마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제가 만든 게 소셜마커로, 환자들은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셜마커들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료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업에서는, 이 현장에서는 이 환자들의 바이오마커에만 초점을 맞추지 환자들이 가지는 소셜마커들은 굉장히 등한시되어 왔다. 하지만 이 소셜마커가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명확하다면 바이오마커뿐만 아니라 소셜마커 역시도 의료 시스템이나 의료 서비스 딜리버리에서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이제 결과가 굉장히 재밌게 나왔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페이퍼의 디테일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환자들이 오는 병원에서 제가 뭐 포닥이었기 때문에, 제가 큰 그랜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저희 PI에게 월급 받는 포닥이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병원에 오시는 환자 EHR 데이터는 제가 접근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그 환자들이 들어왔을 때 주소가 있었어요. 그 주소를 가지고 환자들이 사는 환경들을 제가 멀지를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메디컬 데이터 병원에서 있는 것,
플러스 저희 멤피스 시에서 수집한 그 환자들의 지배 환경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인구 센서스라고 해서 이제 동네 수준의 데이터를 제가 멀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마커랑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이랑 소셜마커 이 세 가지 변수들을 줬을 때, 세 가지 타입의 변수를 줬을 때 우리가 입원했던 천식 환자가 1년 안에 다시 입원을 하나? 위험 환자군을 분류하는 예측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성능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 아마 저희 선생님들께서도 이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기법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막 90% 이상의 어떤 accuracy를 가진 모델들도 많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환자들을 보실 때 이 환자가 입원을 해 있는데 1년 뒤에 다시 입원을 할까? 예측을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도가 높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페이퍼를 썼을 때는 어, 이러한 데이터,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모아지는 데이터와 국가와 시정부에서 어차피 모으는 데이터니까 저는 중간에 그냥 코딩을 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멀칭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고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계속 레드 플래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환자들이 위험 환자군으로 분류되면 레드 플래그를 띄워줘서 뭔가 좀 더 사후 케어를 잘 해주셔야지 이분들이 다시 1년 안에 다시 입원하지 않는다. 라는 뭐 이런 어떤 서비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델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처음 하고 싶었던 것은. 그래서 이 데이터를 주고 알고리즘에게, 아이쿠, 모델을 떠지진 않는데, 알고리즘에게 1년 후에 다시 올 수 있는 내원하는 환자들을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라고 했을 때, 사실, 처음에는 전체 데이터를 다 주고 트레이닝을 시키고요. 두 번째로는 병원에서 원래 쓴 데이터, 바이오마커 데이터만 주고 트레이닝을 시키고요. 인공 알고리즘을. 그리고 나서는 이 병원에서 얼마나 아팠는지 의사 선생님들이 요 symptom severity랑 hospital length of hospitalization은 병원 선생님이 쓰신 차트 그 다이그노시스 ICD 다이그노시스 코드로 저희 분류를 했고 병원 입원 기록 가지고 저희가 만든 데이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혀 안 주고 그러면 그냥 환자의 나이, 인종, 성별 그리고 사는 지역만 알려줬을 때 이 환자가 다시 1년 뒤에 입원을 할지 말지를 맞춰봐. 이걸 맞추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얼마나 아픈지도 몰라. 의사의 다이그노시스 코드도 몰라. 그런데 알고리즘이 이 환자가 1년 안에 다시 입원해 아내를 맞춘다면 이것은 환자의 건강이라는 프로덕트는 되게 소셜한 프로덕트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디자인을 해서 연구를 수행을 했었는데 재밌게도 이제 저희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랑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를 활용해서 20%의 환자가 다시 입원을 했어요. 18.5% 환자들이 다시 입원을 했는데 이 재입원하는 환자들을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능이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되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상의 한계가 있죠. 저희 병원 데이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체로 멀지할 수 없어가지고 환자가 다른 데에 급하게 입원한 거는 알 수가 없었고 또 1년치 데이터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뭐 데이터 연도를 좀 늘렸다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랜트를 크게 가지고 시작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쓰는 EHR 데코드랑 제가 이제 정보나 다른 이제 소셜 데이터를 갖다 붙인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가성비가 되게 좋은 연구긴 했어요. 제가 뭐 추가로 제 인건비 말고는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알고리즘으로 원래 병원에서 하던 프랙티스에 알고리즘을 하나 덧붙여서 예측을 해봤더니 66.05%로 맞추더라고요. accurate하게 최소한 셋 중에 둘은 이 환자가 다시 입원할 환자 아니야를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거 뭐 의사 선생님들 생각하실 때도 저희 천식 그 담당하시는 소아과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 정도 맞추면은 요 정도 서제션을 레그 플래그를 띄우는 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페이퍼에서 사실 가장 센세이션했던 것은 사실 이 모델 3이 61.17% 애큐러시를 가졌다는 거. 이게 1000번 돌려서 이제 평균치거든요. 1000번 시뮬레이션을 돌린 다음에. 근데 아무것도 몰라도 의사 선생님의 다이그노시스 코드는 ICD 코드도 없고 얼마나 오래 입원했는지 천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지 못하고 단지 환자의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성별, 인종, 나이 그리고 사는 지역만 줬더니 61%로 계속 맞추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셋 중에 61% 정도는 환자의 사회적인 지표만 줘도 이 환자가 다시 입원할지 말지를 맞출 수가 있다. 왜 그럴까 도대체? 그래서 건강의
사회적인 산물이 아니라면 의료적인 바이오마커 데이터가 전혀 없이도 이걸 맞출 수 있다는 것은 건강은 당연히 사회적인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환경이 때로는 누군가를 더 병들고 아프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 환자가 진짜 어디 살고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 치료를 받고 병증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지에 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페이퍼의 결론을 맺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페이퍼는 이제 이어서 쓴 페이퍼인데 막 이의를 제기해 주셔도 됩니다. 사실 이유했을 때 사실은 의대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대면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때는 아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이제 굉장히 이제 뜨거운 논쟁이 많이 일어나는 페이퍼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긴장을 많이 하고 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편하게 죄송한 제가 자켓을 좀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6월 1일부터 에어컨을 틀어줘가지고 저 연구실에서 아직 에어컨이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두 번째 썼던 페이퍼는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갔을 때 그 의대의 유일한 사회학자였기 때문에 병원에서 사회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는데 약간 분석이 덜 된 영역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페이퍼 역시 제가 데이터를 수집했던 건 아니에요. 캔들 페이퍼라고 저희 병원에서 테네시 주립대에서 1,500여 명의 엄마들이 임신 3기 때 리크루트를 합니다. 그래서 인지발달 데이터를 추정 연구해서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한 10년치를 매년 모으고 있었고 당시에 리테인율이 잔류율, 실험 참여율이 1,100명 정도 유지되는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아이들의 이제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엄마 1,500명, 아이 1,500명 이렇게 3,000명을 팔로우업하는 건데 이 팔로우업 할 때 이제 해마다 인지 발달을 조사하고 당연한 다른 뭐 피검사 기타 등등 의료 점검 데이터들도 같이 다 모아져 있어서 사실은 이 어쨌든 뉴럴 커그니티브 디벨롭먼트를 추적하는 연구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신기했던 게 이 페이퍼 안에 환자들의 어떤 사회적 환경을 물어보는 소셜 워커라고 하는 소셜 사회복지사들이 했던 다양한 데이터들도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제 병원에서 인지 발달을 연구하는데 워낙에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를 붙여주고 그 복지사의 데이터도 병원에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두 개를 묶어가지고 여기서는 페이퍼를 썼던 건데 엄마의 네트워크가 아이들의 2살짜리 아이들의 IQ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던 건데 이것도 사실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여기는 이제 통계 모델만 썼던 건데요. 결과가 되게 좋게 나와서 리우터에 보도도 되고 이게 모든 뭐 의료 교과서에 뭐 필독서가 돼야 된다, 필독 논문이 돼야 된다라고 되게 어텐션을 많이 받았던 논문이에요. 이 페이퍼가 등장할 때쯤 이건 2019년에 제가 쓴 페이퍼인데 사실은 제가 의대에 있으면서 이제 다양한 논문들 원래 안 읽던 논문들을 제가 읽기 시작했었어요. 코멘트.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들을, 요거 답변을 하고 할까요? 최원준 선생님, 가정대 최원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질문 주셔가지고, 두 지역의 건강 수준의 차이가 저렇게 크다면, 지역 내에서 이로 인한 갈등이나 사회적 문제가 심각했을 것 같은데, 사회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여쭤봐 주셨어요.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죠. 사실은, 미국 내에서 그 두 지역의 불평등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범죄도 굉장히 심각했고요. 그 지역이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위험한 동네가 제가 살고 있던 그 동네에서 굉장히 좋은 동네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으로 간 딱 그 중간 지점에 있었어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왜 차 문도 열지 마라, 주유도 거기서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갈등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시정부에서 가가호호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했던 게 사실은 그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여러 가지 조사 차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멤피스에 아마 그 큰 그랜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연구 과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이런 건강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고 재밌게도 굉장히 근거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실행했을 때 효과를 보기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교수님들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 지역에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히 약간 이 멤피스 지역이 굉장히 종교색이 강한 나라다 보니까 동네였다 보니까 교회를 통한 의료 인터벤션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았고요. 가난한 지역이나 우범 지역에도 교회는 있기 마련이니까 이제 그런 종교 시설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이런 로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 편하게 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번째 페이퍼도 그래서 굉장히 보시면 좀 충격적이실 거예요. 이것 먼저 보여주자면 제가 그래서 멤피스 지역에 IQ를 한번 플라팅을 해봤어요. 그 캔들 데이터 안에서 굉장히 신기하게 지금 잘 보이실까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거야. 확대를 했더니 죄송해요. 이게 어머 약간 지금 PDF가 불안정해서 지도가 있었는데 제가 잠깐 다시 껐다 켜도 될까요? PDF를 죄송합니다. 저희 스크립트까지 보여드릴 필요는 없었는데 왜 작게 하니까 다시 꺼지네요. 오케이, good. 어쨌든 지금 보이는 상태니까 와 진짜 신기해. 죄송해요. 제 PDF가 지금 약간 상태가 이렇게 옮겨서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조금 크게 보이실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게 아이들의 IQ 평균치고요. 지금 오른쪽에 지금 화면을 또 만지면 사라질까봐 걱정돼서 살짝 보이네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엄마들의 IQ 평균이에요. 이 엄마들의 IQ 평균이 거의 35가 넘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는데 주거 지역에 따라서 어떤 동네 아이들은 2살짜리 아이들 IQ예요. IQ 평균이 110이에요. 평균 이상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 동네 아이들은 잘 사는 동네이긴 했어요. 그리고 이 동네 아이들은 평균이 91.98. 2살짜리 아이의 IQ 평균이 물론 이제 한국 나이로 생각하면 이게 3살? 뭐 3살에서 4살 사이도 될 수 있는데 24개월 된 아이들의 IQ예요. 근데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게 말이 되는가? 뭐 이런 생각에서 이제 역시 출발했던 페이퍼고 이 페이퍼에서 가장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뇌 발달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쳐는. 그래서 다른 데이터들 좀 살펴봤더니 이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또 다른 페이퍼 중에 하나인데 이 페이퍼는 10살짜리 아이들의 두뇌 커넥텀이에요. 사실은 커넥텀, 이 두뇌 안에 그 파이버들 이제 스트럭처럴 커넥텀인데 이 스트럭처럴 커넥텀의 개수 자체를 봤을 때는 잘 사는 지역, 못 사는 지역 아이들 빨간색 분포고요. 잘 사는 지역 아이들이 이제 보라색 분포인데 실제로 분포 자체는 큰 차이가 없었던 거죠. 이쪽 아이들이 커넥텀이 덜 발달한다거나 잘 사는 지역 아이들의 커넥텀이 더 발달돼 있다거나 평균값은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영양 상태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사회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서 썼던 게 이 자마 네트워크에 나왔던 엄마의 네트워크가 아이의 인지 발달에 미친 영향에 관한 페이퍼였어요. 여기서 썼던 페이퍼는 그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라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혹은 뭘 물어볼 수 있는 사람, 기타 등등 네트워크 정보들을 이 데이터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게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그래프를 만들어서 엄마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케어기버, 당시에는 이제 엄마들이니까 엄마들의 소셜 네트워크가 좋을 때 아이들이 IQ가 다를까? 혹은 엄마들이 동네에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좋을 때 아이들의 IQ가 좋을까? 봤더니 굉장히 놀랍게도 통계적으로 엄마 아빠 IQ를 통제하고 엄마 아빠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을 다 통제하고 나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엄마의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엄마가 사는 동네, 아이가 엄마가 사는 그 동네에 동네 사람들을 많이 아는가? 이게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능 역시도 사회적 산물일 수 있다. 개인이 노출된 사회적 연결망이 우리 인지 발달에 되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이제 세 번째도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천식 환자들의 위험 환자 분류기, 그리고 이제는 인지 발달을 봤었고, 마지막으로 볼 사례 연구 케이스는 이제 유방암 환자들에 관한 연구들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귀국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분석을 했던 건데, 데이터는 역시 테네스 데이터예요. 미국에 있던 제가 콜라보를 하고 있던 교수님들하고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1191명의 테네시 주에 있는 유방암 환자들을 가지고 있는 웨스트 캔서 센터라고 있는 센터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 캔서 센서 데이터에서 제가 환자들을 똑같이 주소지를 활용해서 사는 지역의 어떤 소득 수준, 사는 지역의 어떤 인종 구성,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환자들이 유방암 통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했던 페이퍼인데요. 굉장히 신기하게도 환경이 낙후된, 사실 유방암이라고 하는 게 통증 보고라고, 통증이 반드시 수반되는 병증이 아니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통증 보고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환경이 낙후된 동네에 거주하는 환자들 경우에는 2.4배 더 많은 페인 리포트가 있었어요. 그 0에서 10까지 하는 얼마나 아프시오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서 왜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병증, 병기를 다 통제하고 나서도 같은 병기를 겪는데도 더 많이 아프다라고 호소를 하는 것일까? 뭐 요것들을 밝혀낸 페이퍼였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저희가 그 왜에 대한 질문을 못한 거죠. 왜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다 실렸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게 사실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추측하건대 환자들이 사는 지역이 낙후됐다면 치료 시설까지 가는데 거리도 멀었을 때고 처방전을 받는 곳까지 거리도 멀었을 거고 다양한 그 병증을 관리하는 이후의 과정들이 환자들의 어떤 이런 통증을 더 많이 느끼게 하는 스트레스성 상황에 노출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으로만 페이퍼를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환경, 사회적인 요소들이 환자들이 경험하는 병이나 질병의 질과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질이라고 해서 퀄리티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것은 미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 일어나고 있고, 이 유방암 환자들만 해도 저희가 국민건강 보험 공단 데이터 아까 김영석 교수님이 제가 아는 김영석 교수님 맞으신지 모르겠어요. 잠깐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저희 일산병원의 김현석 교수님과 저희가 콜라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때 데이터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유방암 데이터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봤더니 한국은 제가 이런 연구를 많이 지금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던 이유가 동네, 주소 이게 어떤 인구 센서스에 있는 데이터를 멀지를 했을 때 크게 이 환자가 실제로 처한 사회 경제적인 수준을 어, 담아내는 인덱스가 못 되더라고요. 우편번호가 같아도 예를 들어서 사는 지역이 비슷해도 그 안에서 너무 다양한 소득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데이터로 우편번호로 뭔가를 붙여가지고 한국 통계청 데이터를 같이 붙여보니까 별이 안 뜨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 보니 한국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어, 물론 그렇게 별이 안 뜨는 이유는 한국의 인구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살고 있고 그래서 우편번호가 주소지가 좋은 인디케이터가 될 수 없다면 어떤 변수를 써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 한국에서는 이 국민건강공단 데이터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소득 분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계층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의 차이, 혹은 얼마나 더 진단을 많이 받는 것인가의 차이들을 이 공단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저희들이 좋은 연구들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기하게 소득 분위에 따라서 여기 아래쪽이 당연히 2002년이고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유방암 진단이 빠르게
증대된 나라 중에 하나더라고요. 귀국해서 데이터를 보니까. 근데 그래서 아래쪽이 2002년이고 위로 갈수록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더 독특한 것은 가장 바닥에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에서 양쪽 테일이 올라가고 있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서도 유방암 진단이 늘어나고 있고,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에게서도 유방암 진단이 높아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도. 그래서 약간 이거는 이제 상병 개인 지급, 개인 부담금과 보험 부담금의 비율을 그려본 건데, 어, 2002년에는 굉장히 안타깝게도 가난한 소득, 밑에 있는 바가 가난한 사람들이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 위로 올수록 소득 분위기가 높은 사람들인데,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부담금이 높았어요. 노란색이 보험 부담금이었다면. 근데 이것은 차차 개선이 많이 돼서 2007년에 오게 되면은 자기 부담금이 낮고 보험 부담금이 높아지는 구조로 바뀌어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비슷한 연구를 충분히 수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공단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이제 그런 고민들을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픔은 같은 병기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더 고통스럽게 질병을 겪어야 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아프다, 아픔이라는 것도 사회적인 산물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 세 번째 페이퍼는 어떤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오늘 지금 잠깐 뭐 짧은 시간 안에 세 가지 페이퍼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소아천식이 됐던, 그것이 인지 발달이 됐던, 암이 되었든지 간에 사회적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세 가지 페이퍼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 의식, 저의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구의 어떤 문제 의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첫 번째 슬라이드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인간이기 때문에. 개인이 노출된 사회적 연결망이 어떤 건강 관련 행동을 하게 되는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들이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발전시켰던 건강에 관련된 습관, 무엇을 먹고, 언제 자고, 아프면 언제쯤 병원에 가는지, 이런 다양한 습관들이 사실은 네트워크에서 결정이 많이 되거든요. 문제는 이제 네트워크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부족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정말도 어,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이면서도 방법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치료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네트워크에 관한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모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뭐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네트워크 왜 중요하냐? 를 제가 어디 가서 네트워크 강의를 할 때, 오늘 네트워크 강의는 아니었지만 저희 지도 교수님, 제가 콜롬비아 있을 때 저희 사회학과 지도 교수님께서 다양한 그 전염병 역학 연구를 하셨어요. 제가 소셜 네트워크 전공이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어 미국의 어떤 그냥 중소도시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실은 이제 로맨틱 체인이라고, 체인 오브 어펙션이라고, 로맨틱 릴레이션십, 누가 누구랑 사귀었는가 라고 말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누가 누구랑 잤는가를 연구했던 연구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1990년대 미국에서 청소년 사이에 성병이 너무나 심각하게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마인드로는 아이, 우리 애들이 어쩌다가 성병에 걸려, 그 말도 안 되지. 그런데 걷잡을 수 없이 성병이 유행하게 됐어. 무엇이 이것을 야기하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피터가 한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 관계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굉장히 이 페이퍼 이야기도 하자면 끝도 없지만,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면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하에, 부모의 입석하에 데이터를 모았고요. 물론 부모가 보지 못하게 데이터를 모아서 그 전체 그 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누가 누구랑 사귀었는지에 대한 네트워크를 모았어요. 오른쪽에 보시고 계시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그래프는, 그래서 굉장히 당시 기준으로서는, 물론 아무도 안 사귀어본, 관계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18% 정도 됐고요. 나머지 80% 이상의 학생들은 관계 경험이 있었고요. 90년대 모은 데이터인데, 근데 왼쪽은 2명하고만 관계를 맺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성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그룹의 학생들이었던 거죠. 이런 애들은 굉장히 범생이고 얌전해서, 범생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얌전해서 뭐 성병의 확산의 주범
저희들이 위험 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을 친구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전체 학교 네트워크 안에 배태를 시켜보니까 이 여기 있는 B, 두 명하고 사귀었던 이 B와 여기 있는 이 A, 두 명하고 사귄 이 A에 두 명하고 사귀었다라는 행위가 가지는 의미가 전혀 다른 거죠. A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귄 두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사귄 경험이 없어서 성병에 감염될 확률이 0. 그런데 이 B라는 친구는 똑같이 두 명하고 사귀었는데 성병에 감염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즉, 전체적인 매크로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조를 알아야지 개인적인 수준에서 하나, 사람이 가진 어떤 행위, 행동의 실제 의미를 알 수 있다. 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페이퍼로 이제 피터는 여러 가지 상도 받고, 그리고 이 페이퍼를 UNC에 쓰시고 이제 콜롬비아로 옮겨오게 되신 중요한 논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개인의 어떤 이게 전염병의 문제를 떠나서도 어떤 행위의 실제적인 의미값, 실제값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연결망 속에 이 사람이 살고 있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행동에, 개인이 가진 행동의 실제 의미를 혹은 그 행동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 네트워크 관련된 것은 이거는 아마 이게 뉴 잉글랜드 저널에 나왔던 논문인데 2007년에 퍼블리시가 된 페이퍼인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만이 확산되어 가는가. 사회학자시거든요. 이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가 MD를 하시고 사회학 PhD를 하시고 하버드 사회학과에 계시다가 지금은 펜 사회학과로 옮겨가셨는데,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는 프레임암 하트 디지즈, 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추적 연구에서 이 사람들의 32년간 데이터를 봤더니 친한 관계가 있으면 비만도 전염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셔가지고 이제 센세이셔널한 연구가 됐었던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뭐 이런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금 이제 소시오 바이오마커, 바이오마커랑 소시오 마커를 접목하는 기초연구실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작년부터 저희 인공지능학과 교수님들하고 기초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도 개인의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멀지를 한 다음에 가능하면 이 네트워크 데이터까지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배태된 정밀의료를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연구들을 수행해야 될 것 같다라는 연구들을 요즘 저희 연구실에서는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장황하게 제가 여러 가지 설명들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시오마커라는 것이 미래의 정밀의료에는 너무 중요하게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가 가장 큰 핵심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2세기형 미래의학에서는 이 정밀의료와 사회의학이 그 중심에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과 제언으로 오늘 긴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아까 최원영 교수님이 채팅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강의 중에 신흥민 교수님께 답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아, 저, 예, 제가 이제 첫 번째 논문, 이제 논문 세 가지를 크게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제 첫 번째 논문에서 보면 그 네이처 디지털 메디슨 거기서 네, 보면 이제 소셜 마커라고 뭐 인슈런스 타입이라든가 하우징 퀄리티나 뭐 이런 네, 요인들을 이제 소셜 마커로 이렇게 이제 예측 모델링을 해서 네, 그걸로 이제 어커러시를 계산하셨잖아요. 네네네. 이런 이제 그 소셜 마커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는지, 혹시 뭐 리그레션이라든가 GLM이나 이런 통계적인 분석을 해서 선정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기존의 연구들에서 뭐 이러한 요인들이 뭐 이제 관련이 있다는 그걸 음, 문헌을 기반해서 선정하신 건지, 그게 좀 네. 궁금하고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박경희 교수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페이퍼에서 어떻게 걔네들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제가 설명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저희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드리븐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변수들이, 세트들이 이제 EHR에서도 엄청나게 선생님 더 잘하시겠지만 엄청나게 다양한 변수를 저희 추출할 수 있잖아요. 뭐 다이그노시스 코드뿐만 아니라 어느 병원에서 병원에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록들이 있긴 있었어요. 거기 저희들 페이퍼에 사용한 거 말고도. 그리고
센서스 데이터는 말할 것도 훨씬 더 많고, 하우징 퀄리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살아있던 그 변수들만 살아있었던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132개의 변수를 넣고 돌려봤다가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뺐습니다. 그 모델의 컨트리뷰션, 이 파라미터를 하나 넣었을 때 얘가 액큐러시 높아진다, 낮아진다, 요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저희들이 데이터 안에서 가장 컨트리뷰션이 큰 그 약간 다 넣으면 성능이 조금 올라가겠지만 페이퍼를 쓸 때 뭔가 parsimonious하게 딱 강력한 한 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넣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드 오프에서 빼도 성능에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러니까 아마도 소셜 마커의 대표적인 인디케이터들이다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했었고, 그 결과의 변화를 보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티오리 드리븐은 아니고, 물론 관련된 연구들이 없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 추가 넣긴 했지만, 파이널 셀렉션은 데이터 드리븐이었습니다. 넣었다가 컨트리뷰션이 얼마나 큰가, 커서 살아남은 친구들만 지금 페이퍼에 실렸고, 어, 띠오리는 찾아보니까 또 있긴 있어서 위빙을 조금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를 보고 골랐습니다. 네. 저희 아까 김인하 교수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시죠? 네네네. 아, 네. 강의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게 들었고요. 관심 있는 분야라서 논문도 꼭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너무 궁금한 거, 그러니까 궁금하기보다 약간 고민이 되는 건 요즘 이제, 그러니까 앞에도 잠깐 말씀 주시긴 하셨는데 첫 번째 논문도 그렇고, 사실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분석했다면 아마 그 변수가 수집되는 단위가 다르니까 멀티레벨 분석을 하시거나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회역학적으로는 그런 방식들을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사실 컨텍스트의 이펙트를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건데 이렇게 분석을 하실 경우에 장점이 뭔지 그리고 이건 이제 그런 사회적인 네트워킹이나 말씀 주신 소시오 마커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고 약간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이게 컨텍스트 이펙트라는 말로 흔히 얘기하는 전통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게 뭐라고 용어를 설명할 수 있는 건지 논문을 안 읽어서 네. 드리는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그리고 이제 답하기 어려운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선 기본적으로 뭐 구조 방정식을 써도 되고 여러 가지 통계적인 모델을 써도 되는데 왜 굳이 머신러닝 기법을 썼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통계를 돌릴 때 뭐 많은 선생님께서 양방을 하실 테니까 느끼시겠지만 데이터의 분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셀에 있는 데이터 분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 모델을 쓸 때 뭐 정규 분포를 그리거나 뿌화성 분포를 그리거나 그런 어떤 모집단의 분포를 대표하는 섭샘플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데이터가 필요가 없죠. 아주 큰 데이터는. 물론 적지 않은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모집단에 분포가 잘 된 어떤 각 항목별로 변수별로 적당한 양의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 통계 모델을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전통적인 통계 모델에서 사용하던 그런 분포를 그리지 않는 데이터까지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들의 쓰레기가 버려진 동네가, 예를 들어서 창문이 깨진 동네가 변수의 철제로 10%밖에 안 돼. 그러면 이게 데이터 양이 부족해서 별이 안 뜨는 건지, 혹은 실제로 의미가 없어서 별이 안 뜨는 건지 모를 때 우리는 과감하게 그걸 빼고 분석을 합니다. 기존의 통계 모델을 썼을 때는. 근데 이 머신러닝이나 이 트레이닝을 시킬 때는 기본적으로 통계 모델에서 어떤 데이터 분포에 관한 어썸션들을 다 무시하고 트레이닝을 시켜요. 노드 간에 서로 독립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변수들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메시함, 분포의 편향성,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상관없이 분석 모델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통계 모델에서는 별이 안 뜨더라도 머신러닝을 돌렸을 때는 이게 피처 임포턴스나 컨트리뷰션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매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살린다, 재활용할 수 있다. 약간 쓰레기통에 들어갔었어야 될 변수들까지도 우리가 싹 긁어 모아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다. 그게 강점인 것 같아요. 머신러닝을 쓰는 것은. 데이터의 분포의 어떤 편향까지도 저희 카운트할 수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컨텍스추얼 이펙터랑 소셜 마커랑 뭐가 다른가? 라고 했을 때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소셜 마커라는 텀을 썼던 것은 이 이론을 만들었을 때 이
상응하는 그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분석의 레벨이 바이오마커만큼 중요하다. 컨텍스추얼 이펙트가라는 것을 줬을 때는 이름에서 어떤 주는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용어를 만든 거거든요. 소시오마커라는 용어를 만들었을 때 그렇지만 이제 한계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게 기존의 컨텍스추얼 이펙트나 뭐 소셜 디터미넌트 오브 헬스에서 쓰던 많은 소셜 변수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네이밍을 줬을 때 이 프레이밍에 가질 수 있는 힘이 바이오마커나 다른 어떤 생물의학적인 연구만큼 중요하다라는 등가를 주기 위해서 줬던 거지. 사실은 그 안에서 보시면 오늘 발표를 들으셔서 느끼셨겠지만 비슷한 아규먼트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용어를 만듦으로써 화폐 가치가 좀 많이 생성이 되면 쉽게 활용될 수 있고 많이 널리 화자될 수 있으면 이 연구에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으로 만든 용어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어 너무 좋아요,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많이 써주세요. 조선대학교 서만수 교수님도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질문 세 네네. 가지가 있는데 혹시 간단하게 답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확인 가능하시면 간단하게 답을 네네. 해주실 수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은 불행은 어떻게 질병이 되는가라는 책에서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이 성인지에 미친 경각용료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06년에서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의대에 있을 때 에이시스라고 해서 이 어린 시절에 어, 아동 학대의 기억들이 어떻게 커서까지 그게 수명이 됐던 암 유병률이 됐던 다양한 성인기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싶었는데 문제가 이게 부정적인 데이터잖아요. 아동이 학대된 데이터 이런 것들은 기본 사적인 데이터보다 훨씬 더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언더리포트가 많이 돼 있고요. 보고도 많이 하지 않고 병원들마다 산발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제 너무 좋아하는 주제고 너무너무 페이퍼를 같이 쓰고 싶었는데 데이터 모집이 끝나지 못했어요. 제가 병원을 뜨기 전까지. 그래서 만들었던 게 이 ACEs, Adolescence 이제 Severe Experience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한 온톨로지는 제가 만드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온톨로지는 만들었었는데 실제로 이 데이터를 분석을 실제로 해보기에는 데이터를 가진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미국 내에서도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뜨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개입의 전후에 변한 연구 사례. 사실 인터벤션이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IRB를 통과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불우하거나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친구에게 따뜻한 뭐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 근데 이게 문제가 이 실험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사람으로 대상으로 하는 사실 21세기에는 이런 연구들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하고 싶은 연구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누군가의 존엄한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면서 이거를 실험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을 세팅을 디자인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은 사회적 관계를 유형화하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너무나도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저희 의대 선생님들하고 특히 그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이 사회적 관계 유형을 인덱스화시키고 한 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서베이로 어떤 사회적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류하는 어떤 UCLA 뭐 디프레션 메저 같이 질문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툴 같은 걸 좀 개발하려고 욕심은 내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유형화하고 있는 게 어떤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많이 억셉티드 된 뭔가 없어요. 정답지, 정석 이게 없어요. 워낙에 신생학문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 네트워크 분석하는 기술 자체도 굉장히 새로운 기법이고 물리학과에서 사회학과로 넘어와서 저희가 사람에게 이 기법을 쓰게 된 것은 진짜로 1980년대 이때 열심히 쓰기 시작한 거고 아까 나왔던 크리스타키스의 그 비만 확산 연구는 2007년에 나온 논문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굉장히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모든 질문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답변을 못 드리고 네, 공감으로만 제가 표현할 수 있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이제 사회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과 질병에 대한 이제 다른 헬스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많이 수행이 됐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소셜 마커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프레딕티브 모델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레드 플러그를 설명을 하시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결과물의 그 산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실 그게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이제 건강 연구 헬스 아웃컴이 헬스 스터디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코잘 인퍼런스를 거치지 않는 단계에서 그런 어소시에이션 단계에서의 이걸 이제 바이오마커처럼 소셜 마커라는 이렇게 활용하면서 프레딕티브 모델링을 하게 되면 좀 이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약간 크리틱 그걸 음. 저희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 좀 의견 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고, 리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소시오가 바이오에 묶여 있고, 그럼 그 바이오가 또 소시오에 영향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이 두 개를 parse out 할 수 없는 건데, 얘네들을 쪼개가지고 어떤 진짜 커다란 아규먼트를 만들려고 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의 엄밀성이 너무 이제 모호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저희도 받은 바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 페이퍼에서 주장하고 있었던 바는 사실은 뭐 이 바이오마커만 넣어도 65% 설명이 되거든요. 소셜한 걸 안 넣어도? 그러면 바이오지 왜 소시오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시오 마크만 넣어도 61%가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첫 단추 그냥 포문을 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기초연구실 사업에서는 사실 인과관계 XAI 모델로 가기 위해서 지금 사실 프리딕션 모델을 하는 거는 어, 크게 어떤 소셜 마커를 그런 식으로 쓰는 거에는 이론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인터벤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환자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 송한수 교수님께 말씀하셨던 어떤 인터벤션을 실시하고 싶다면 진짜 커다란 그 트레드가 밝혀져야지 저희가 진짜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 바이오 마커들은 이미 그에 상응하는 연구가 많이 누적이 돼 있고. 근데 소셜 마커는 사실은 커다란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솔리드한 연구들이 아직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벤션까지 못 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어떤 커사의 익스페리먼트 모델처럼 해서 어떤 인공지능 메소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 소셜한 변수들이 어떻게 커다란 메커니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데이터에서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할 테니, 사람에게 테스트를 하지 못할 테니, 그런 어떤 인공지능의 기법들을 통해서 좀 방법을 찾아와 보면 어떨까 하는 연구들을 저희들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굉장히 깊이 고민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서비스를 병원에 실시하진 않았어요. 이게 어디까지 제가 이 솔리드하게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을런지 알지를 못해서. 그래서 인터벤션까지 실제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커다란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지적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지고 오늘 열정적인 강의와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저희 학회원들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충분한 접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런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